어르신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면 음. 5년 뒤에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통장에 1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이 그대로 있으시죠? 숫자는 그대로인데 사실은 매달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사기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두셨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40대 중반 경제학자 김태성입니다. 수십 년간 통계와 데이터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숫자들을 보고 지금처럼 돈을 은행 예금에만 묶어두면 10년 뒤에는 체감상 절반짜리 돈이 될 가능성이 계산해 보면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밥값은 오르고 병원비는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는데 내 통장 속 돈은 제자리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 부자였던 사람들도 글로벌 투자자들도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부터 가난해진다고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세 부류의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말고는 믿을 게 없는 분, 은행 이자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 투자 같은 건 못한다고 스스로 선을 그은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끄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경제 용어 쓰지 않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통장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왜 가만히 있는 돈이 가장 위험한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잃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주식으로 날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은행에 얌전히 넣어두었으니까 안전하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1만 원으로 장을 보면 장바구니가 제법 묵직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만 원 들고 마트에 가면 계산대 앞에서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돈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와 한국은행 자료를 오래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한 해에 2%, 3%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년이 지나면 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천만 원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숫자는 1천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냉장고 밖에 꺼내둔 아이스크림처럼 서서히 녹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대로 같지만 안에서는 이미 형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이자가 10%가 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기예금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거나 못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가가 3% 오르는데 예금 이자가 2%라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실제로는 1%씩 줄어드는 겁니다. 숫자는 늘었는데 실질 가치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원금은 안전하잖아. 맞습니다. 원금은 숫자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생활 수준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오르고 약값이 오르고 관리비가 오르면 통장 잔고가 그대로여도 체감은 점점 빠듯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의 정체입니다.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돈의 힘이 약해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물가는 멈출까요? 경제 구조상 물가는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격 구조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오래 들고 있는 것은 가장 보수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금은 필요합니다. 당장 쓸 생활비, 비상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만 들고 있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노출입니다.
비를 피하려고 우산을 안 쓰고 서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젖는 속도가 느릴 뿐 결국은 젖습니다. 지금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돈의 숫자와 돈의 가치는 다르다. 숫자는 그대로여도 가치는 줄어들 수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년 조금씩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노후에는 소득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방어가 더 중요합니다. 자산이 많지 않을수록 물가 상승의 영향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히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터로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세계적인 부자들까지 현금을 경계하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2년, 3년 안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가 된 겁니다. 다음 내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입니다. 뉴스만 틀면 공장에서 로봇이 일하고 병원에서 인공지능이 진단을 하고 은행 상담까지 기계가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변화가 왜 우리 통장과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하던 것을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월급도 퇴직금도 휴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생산량은 늘어나고 비용은 줄어듭니다. 이익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제가 멈춥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나눠주려면 결국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돈을 더 찍어내야 합니다. 만약 통화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희소성이 떨어지면 가치도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가치 하락의 원리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동네에 금 한 덩어리밖에 없으면 그 금은 매우 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이 트럭으로 수백 개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떨어집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너무 많이 풀리면 가치가 약해집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돈이 대규모로 풀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식이 급등하고 생활물가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통화량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통화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금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낙관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착각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경제 환경이 변하면 그 숫자의 힘은 달라집니다. 앞으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될수록 자산 간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과 생산성을 가진 자산의 일부라도 참여한 사람의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공포가 아닙니다. 대비입니다. 기술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흐름 밖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주 작은 비율이라도 안에 들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돈을 위험에 노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전부를 현금에만 묶어두는 것은 미래 구조상 점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현금은 편안하지만 편안함이 곧 안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이 큰돈 없이도 어떤 방식으로 방어를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합니다. 가진 돈이 수억, 수십억이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약간의 예금, 조금 남겨둔 퇴직금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니라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 같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일부라도 보유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핵심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을 다 옮기라는 게 아닙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안전하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의 자금 중 일부를 방어자산으로 천천히 옮기는 겁니다. 첫 번째 예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금입니다. 왜 금일까요? 금은 이자를 주지도 않고 배당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 마지막 방어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제도가 바뀌어도 금 자체의 희소성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반지를 사라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물 금은 보관이 번거롭고 비용이 듭니다. 요즘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소액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만 원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연습입니다. 내 자산의 일부를 현금 밖으로 옮기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물 자산과 연결된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투자 구조입니다. 직접 집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한 채 사려면 수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대형 빌딩이나 물류센터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몇만 원, 몇십만 원으로도 부동산 수익 구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물가가 오르면 임대료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현금보다 물가에 더 가까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가격은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넣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참여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에너지 같은 산업이 성장하면 그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이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을 고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회사를 한 번에 담아놓은 상품을 활용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역시 핵심은 조금씩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공격보다 방어가 우선입니다.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사지 말고 시간을 나눠서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행동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내 통장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전부 예금이라면 구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둘째, 생활비를 제외한 자금을 계산해 보십시오. 셋째, 그중 일부만을 방어자산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무섭다. 맞습니다. 낯선 것은 누구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월세 받는 구조를 소액으로 만드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멈추시면 가장 실질적인 부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동산이 없어서 불안하다. 우리 세대는 건물주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둡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농담도 있죠.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부동산은 물가가 오르면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매달 임대료라는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물 한 채, 아파트 한 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아예 관심을 꺼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건물 전체를 사는 것과 건물 수익 구조의 일부에 참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리츠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EITS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대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오피스 빌딩, 대형 쇼핑몰, 물류센터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평생 한 반도 사지 못할 건물에 몇만 원 단위로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월세 나눠 갖기입니다.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면 일정 비율을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예금 이자처럼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 이자와는 다릅니다. 가격은 오르내릴 수 있고 배당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구조가 물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가가 오르면 임대료도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계약 구조에 물가 연동 조항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즉, 현금보다 물가에 더 가까운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리츠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기 차익이 목적이 아니라 현금 흐름 구조의 일부 참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권해드리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첫째, 생활비와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둘째, 여유자금의 일부만을 여러 번에 나누어 투자하십시오. 한 번에 몰아서 넣지 마십시오. 셋째, 배당금이 들어오면 다시 재투자하는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복리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예금 통장에만 있을 때는 나는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 구조에 참여하면 나는 작은 소유자가 됩니다. 아주 작은 비율이라도 말입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태도를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런 걸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구조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증권사 계좌 하나만 있으면 몇만 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물론 반드시 상품 설명을 읽고 위험 요소를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좋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부 현금이라는 한쪽 구조보다는 분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건물을 통째로 사지 못해도 건물 수익의 일부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의 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동산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전체에 참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기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바구니로 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술 변화와 직접 연결됩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는 금과 부동산 수익 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전기차, 반도체, 에너지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이 흐름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밖에 서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식은 무섭다. 맞습니다. 특정 회사 하나를 골라 투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적이 나빠지면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을 맞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 전체에 분산해서 참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ETF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여러 회사를 한 번에 담아놓은 과일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 한 개만 사면 상할 위험이 크지만 사과, 배, 포도를 함께 담으면 위험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하는 ETF는 전 세계의 대표적인 AI 관련 기업들을 한 번에 묶어 담아 놓습니다. 반도체 ETF는 여러 반도체 회사를 함께 담습니다. 에너지 ETF는 전기,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기업을 묶습니다. 우리는 그 바구니 하나를 사는 겁니다. 몇만 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왜 이런 구조가 필요한가요?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 그 기술을 만드는 기업은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을 함께 담는 구조가 필요한 겁니다. ETF의 장점은 분산입니다. 한 회사가 흔들려도 전체 바구니는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비용이 비교적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ETF도 가격이 오르내립니다. 하루에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시간은 하루, 일주일이 아니라 몇 년 단위입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한 번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누어 조금씩 들어가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권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한 상품에 몰지 마십시오. 둘째, 여유 자금 중 일부만 사용하십시오. 셋째,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름이 멋있다고 수익률이 높았다고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조를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은 경제 성장과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도 성장하고 그 과실이 주가와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성을 가진 자산에 일부 참여하는 것이 현금보다 유리했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노동으로 더 벌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5만 원, 10만 원이 쌓이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큰 그림은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현금만 들고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금, 부동산 수익, 산업 성장에 조금씩 나누어 참여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옮겨놓은 자산에서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구조를 모르면 절반은 놓치는 셈입니다. 이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 리츠, ETF 같은 구조에 일부 참여해서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빠져나갑니까? 바로 세금입니다. 수익이 생기면 세금이 따라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투자하면 생각보다 손에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ISA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길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 안에 담고 그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덜 내게 도와주는 통장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상품을 사고 팔 때마다 세금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 안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세금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면 체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 리츠, ETF를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것과 ISA 안에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좌를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계좌를 만들어 두어야 그 안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한도는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니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하지 뭐 하다가 몇 년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세금 혜택은 시간이 쌓일수록 차이가 납니다. 복리 효과는 수익뿐만 아니라 절세에서도 나타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ISA를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생활비는 현금으로, 일부는 금이나 리츠로, 일부는 ETF로 나누어 담되 가능하다면 세금 효율이 높은 계좌 안에서 운용하라는 뜻입니다. 어르신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생각했을 때 지금 구조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분산하고 세금까지 관리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현금만 들고 있으면 물가에 밀립니다. 기술 변화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산은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다면 세금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움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 5만 원이라도 구조를 바꾸는 경험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좌 하나를 새로 만드는 행동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행동이 구조를 바꿉니다. 어르신들, 노후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하지만 방어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줄어든다. 이 사실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저는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자는 겁니다. 은행 예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전부를 거기에만 두는 구조가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행동이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그래, 나도 한번 구조를 바꿔보겠다 결심하신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숫자 1 하나가 선언입니다. 생각으로만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글로 남기면 행동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선언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구독 버튼 누르십시오. 무료입니다. 하지만 안 누르시면 다음 정보는 자동으로 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계속 변합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변화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 구조를 몰라서 손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단톡방이나 친구분들 카카오톡에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괜히 걱정시키는 거 아니냐 하지 마십시오. 미리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녀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누군가는 이 영상 하나로 노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노후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